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북한과 미국 양측 간의 비핵화 협상이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협상은 중간선거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그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동대 박원곤 국제지역학 교수, 또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가장 처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은 저희가 항상 그 시기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11월 7일, 8일 뉴욕에서 지금 어쨌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딱 한 달 만이죠.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이후에 한 달 만인데 우리 예상보다는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하고 이후에 실무회담, 그러니까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랑 최선희 부상 간의 실무회담이 곧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북한도 그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결국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결국 열리게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실무회담은 열리지 않고 또 다시 고위급 회담으로 갔다라는 데서 우리가 좀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미국에서 중간선거 이후 그리고 바로 직후에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얘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중간선거가 북핵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미국 선거 동향을 봐도 공화당은 상원에서 계속해서 다수당을 유지하고 하원 같은 경우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정도라면은 일기 행정부에서 의례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굳이 대북 정책을 바꿔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또 새롭게 다른 정책으로 바꾼다고 해도 그것은 압박 정책이 될 텐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 그런 장담을 못하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큰 변화 요인은 없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접근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전에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에서 조금 벗어난 중간선거 이후에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0월 7일 날 방북을 한 다음에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한 차례 미뤄지고 두 차례 미뤄져서 중간선거 이후에 이렇게 고위급 회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도 관심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폼페이오가 그 미국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을 보면 김영철 비원장을 만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조금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인자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지난번에도 이인자 김영철이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아마 크게 주제는 몇 가지로 이미 좀 좁혀져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제 밝혔듯이 사찰 문제, 이게 풍계리와 이제 동창리가 될 것 같은데 비핵화 문제에서도 좀 더 깊이 사찰까지. 사찰 문제, 사찰단을 구성을 해서 아마 어떤 식으로 이제 사찰을 할 건지 시기, 방법, 절차 같은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지난 그 4차 폼페이오 그 장관의 방북 때 이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랑 5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해서 많은 부분들이 북미 간의 입장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결국은 일종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거든요. 결국 북미 간의 이제 비핵화 선조치, 상응 조치를 두고 이제 그 서로 간의 이제 입장은 확인이 됐지만 합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한 달여 간에 양국에 좀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마 확인 정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주목이 되는 게 결국 친서 문제인데요. 지난번에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친서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친서가 이번에도 저는 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그런 또 일종의 제스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친서를 아마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일단 입장차는 확인했고 합의는 됐는지는 사실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친서를 통해서 과연 워싱턴 채널과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가능할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과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전개하는 그 협상 전술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무 차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정상급, 그것이 아니라면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그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될 검증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건이 합의로 간다면은 미국 내부에서 역풍이 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고위급 회담이든 실무회담이든 검증 문제 같은 것은 좀 짚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장받은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이 될 것 같은데 뉴욕 방문에서는 풍계리나 동창리의 사찰단 방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합의가 이루어질 거로 보고요. 예, 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차이를 조율하지 못한다면 역시 뭐 내년 초에 한 달 정도의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만약에 북한이 무언가 검증에 있어서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간다. 그때는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까지 잡힐 수 있다고 하고 예.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걸 계속 진행 상황을 보면은 결국에는 비핵화가 핵심이죠. 비핵화가 핵심이고 과연 북한에서 무엇을 내주고 미국은 무엇을 내줄까인데 북측에서는 지금 하나하나씩 카드를 내놓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북 제재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번 회담을 통해서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나와야지만 미국 측이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과연? 예. 뭐 현재 미국의 입장은 지금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뭐 평양 공동성명에 나온 것처럼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영구적인 폐기를 할 수 있다. 플러스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라는데 미국은 사실상 거부한 상태고 예. 북한이 먼저 선 조치를 해야 된다랍니다. 일단은 영변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북한이 그 미국의 상응 조치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네. 영변 핵시설을 예. 그 우리 핵 그 원래 원칙에 따라서 네. 신고, 검증, 폐기 전체 390동입니다. 영변이 핵심이군요. 핵심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예. 아마 그 대화가 진전되고 그 급속히 진전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할 가능성은 있죠. 네. 근데 더불어서 아니면은 지금 이제 또 우리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시간표를 이제 작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국 시간표가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것 같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사실상 비핵화의 입구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간표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그것을 북미 간에 합의하고 한국도 거기에 동의가 된다면 그것은 또 일종의 진전으로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카드를 혹시라도 북한이 만약 제기를 한다면 예. 조금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창리 얘기도 나왔고 풍계리 얘기도 나왔지만 영변 자체는 안 나왔습니다. 이 영변 얘기가 과연 북한에서 얼마나 꺼내놓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이 움직이겠다는 것인데 북측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카드를 내놓고 있으니까 좀 제재를 좀 풀어달라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좀 녹취가 있습니다. 조선중앙 TV의 그러니까 뉴스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제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북측에서 했던 내용인데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적대 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지만 제재 책동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제재가 싫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내놨으니까 제재 조금 풀어달라 이런 내용 아닐까요? 예, 뭐 지금 북한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제재 해제죠. 그래야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이 역시 제재 문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본론에 다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 과거에 뭐 풍계리나 동창리나 우리도 뭐 중요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해줬지만 그것은 서론이다 그렇게 보고 지금 제재 해제와 결국 북한이 신고 검증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재가 해제되기 시작한다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서 북한이 이 정도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상황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보다 이른 시기에 제재를 해제받는다면은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또 만약에 다른 마음을 먹더라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재 해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역으로 과연 어떠한 것들이 상호 교환되느냐. 아까 박원건 교수께서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교환이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또 영변이 핵심입니까? 예.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영변에 대한 신고 검증이 제대로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시설을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한이 없이 사찰을 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사찰. 예,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다면은 의미가 있고 예. 그것을 수용한다면 제재의 해제 단계 첫 단계로서 뭐 예외 적용 그래서 철도 연결 사업부터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체 로드맵이거든요. 서로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교환하느냐 출발부터 폐기 단계까지 로드맵을 교환한다면은 네. 그러면 이제 출발 단계에서 제재의 부분적인 완화라든가 예외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 부분을 북한이 피해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영변 핵시설이 핵심이긴 한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더 어려운 거는 ICBM? 비밀 은닉 시설이죠. 은닉 시설. 왜냐하면은 예, 예.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을 보면은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인데 영변이 플루토늄 시설은 답니다. 네. 하지만 농축 우라늄 시설은 영변이 반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일부 보도에서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원심 분리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고강도 알루미늄감 6,000기를 갖다가 수입했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고 정보도 있었는데 네네. 근데 지금 영변 핵시설은 2,000기에 해당하는 그것밖에 이렇게 가동되지 능력이,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어딘가에 4,000기가 돌아갈 수도 있다 하는 수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정보가 확인된 정보는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비밀 시설을 모른 상태에서 협상을 타결하고 종결 지으면은 더 위험이 뒤에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따라서 영변은 북한 비핵화의 본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파트인데 예. 한 2분의 1 정도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2분의 1이라는 비밀 시설까지도 확인이 돼야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다다를 수 있다. 예. 그 점에서는 앞으로 협상이 쉬운 것만 아니다 생각합니다. 제재 관련돼서 잠깐 예, 하나만 말씀해 더 주십시오. 예. 덧붙이면요. 지금 미국의 입장이 스스로 그 입장을 밝힌 다음 상황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폼페이오 장관이 지지난주인가요? 그 Foreign Affairs라는 그 매거진의 잡지에다가 지금 이란 핵 협상을 깼지 않습니까? 네. 그 깨고 나서 그것을 이제 북한이랑 비교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포괄적 행동 계획이라는 것을 이란 핵 딜인데 협상인데 그걸 깨면서 앞으로 북한과를 할 때도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 그리고 이미 사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재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핵 문제가 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고 또 하나는 이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양보를 한다면 당연히 미국 내에서 이란 핵 합의를 깨고 핵 합의를 깬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사찰이 없기 때문에 깼다라고 하는데 북한은 그런 내용이 없이 합의를 미룬다는 것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입장이 좀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이 비핵화의 협상 과정을 얘기하면서 들어간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작할 때부터 단계별 협상이냐 일괄 타결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이제 사라졌죠. 딱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북한은 단계별로 하자. 너 조금 우리 조금. 미국은 아니다. 너네 다 먼저 다 제출해라. 우리가 그러면 해주겠다. 이거 아니면 이 싸움 아닙니까? 그대로 가는 그 거 싸움의 양상은 약간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도 예. 단계별로 가는 걸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 부분 같아요. 수용을 했고. 그렇지만 예, 그 예. 단계의 본론에 해당하는 영변이라든가 비밀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고 검증, 박원규 교수가 이야기한 그 임의 사찰까지도 예. 수용을 하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거고요. 네네. 북한으로서는 그 검증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약간 우회적으로 간단히 줄여가면서 하고 싶은 그러한 입장을 보이는 거죠. 그게 언제 나타났냐? 10월 초에 조선중앙통신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북한의 요구사항은 종전선언이었어요. 네. 근데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나 봐요.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철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온 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조금 진전이 있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진전이 있으면 당연히 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뭐 그 미국 측에서도 뭐 지금 우리 신범철센터장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완전히 거의 CBID로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네.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스티브 비건부터 얘기해서 6.12 합의에 이제 4가지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항은 결국은 3번째 비핵화가 있고 2번째가 평화체제, 첫 번째가 북미 관계 개선이니까 비핵화를 위해서 첫 번째, 2번째도 미국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어떤 조건이 맞으면 미국이 이른바 이제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냐 하는 건데 우선 계속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일종의 로드맵이 나오거나 아니면 영변을 완전한 이제 검증.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 주장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역시 검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검증에서 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예. 이제 이른바 뭐 북한이 원하는 북한식의 셀프 검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제 절차에 따른 검증을 지금 미국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시각을 좀 살짝 바꿔가지고요. 미국 측의 입장에서의 대북 관계를 좀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치러지고 난 이후에 이제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어떤 결과를 원할까요? 민주당의 승, 공화당의 승, 미국의. 사실은 북한 측은 지금 새로운 접근이라고 하면서 탑다운 어프로치, 그러니까 정상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전 이거 예. 보면서 되게 좀 새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검증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넘어가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예. 아무튼 그런 맥락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희망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추세로는 뭐 상원은 공화당이 이기고 하원은 민주당이 가는데 이 정도면 별 문제가 없지만 상하 양원을 민주당이 장악했을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견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탑다운 방식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렇지만 선거는 선거고 선거 결과는 어떤 오픈을 해봐야 되지 않은 거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추세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요, 바꾼 정책으로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동안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정책을 바꾸면은 북한도 나름대로 다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북한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오히려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도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미중 경쟁 시대에 그것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군사 옵션을 가동하려고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2가지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생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서 싫을 테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반발이라든가 또는 미국 정부도 그 위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결국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제재라는 통제 수단으로서 북한을 관리하려는 것이 미국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트럼프 행정부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북미 관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 이런 취지의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very good, and we are getting to a point where they really want to do something.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협상 관계에서 탑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그 1인자들이 협상을 하고 나니까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가면서 잡음은 있지만 신기한 것은 크게 틀어지지가 않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계속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간다면 북한에서도 뭔가 잡음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 협상은 이어져 갈 가능성은 좀 있는 거 아닐까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탑다운 방식이 훨씬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12 그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사실상 뭐 미국 내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알맹이가 없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줬다라는 그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협상하는 방식을 지금 읽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일종의 빅딜, 이제 북한식 표현에 하면 통큰 결정을 하는 것이 지금 실무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뭐 영변 핵시설의 복잡한 검증 문제라든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것은 뭐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 협상을 대신에 이제 미국은 원하고 있거든요. 스티브 비건과 최선희 이제 이름 딱 이름도 정확히 얘기를 하면서 그 실무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벌써 폼페이오 장관 2차 방북 이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고 6.12 때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조금 꺼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실무 협상을 들어가게 되면 하나하나씩 다 따져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이른바 이제 스몰 딜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네. 되면은 북한이 원하는 이제 통큰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그 고위급 회담에서도 결국 북한이 우선시하는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최대한 빨리 조속히 이루는 거. 그 전까지는 조금 이 북미 간의 차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 이제 우리와의 관계, 북한과 우리와의 어떤 그 이슈, 어떤 그 행사가 사실 이런 꽉 막힌 북미 정국에서 이용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것, 이게 쉽게 빨리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군요. 이 협상 과정을 통해서 상황을 보면서 이루어지겠군요.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대외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거죠.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북미 협상의 진행 과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도 부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고요. 그렇지만 답방은 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내세우는 것이 북한의 대여 관계 정상화, 예. 남북 관계 발전, 그리고 보통 국가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사실 비핵화 진전과 관련이 없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의 시연이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계획대로 추진할 거라고 봐요. 계획대로 될 다만 것이다. 그 시기는 네. 나름대로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 한국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그것과 연계는 부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뭐 연말까지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로 나오긴 했지만 내년 연초 정도에는 이렇게 답방 가능성이 있고 그 전후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네. 답을 구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일종의 좀 약간 패턴 같은 것이 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난 1, 2, 3차의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 뭐 1차 회담을 제외하고 2차, 3차는 늘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교착을 지금 돌파를 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폼페이오 장관과 아마 김영철이들 그 고위급 회담에서 뭔가 북미 간에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회담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조금 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요, 좀 와서 그 리성권 조평통 그 위원장이 와서 자기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냉면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시원하게 밝혀졌으면 했다면 그거는 의도도 저희 좀 듣고 예, 싶네요. 매우 예.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이 되는데요. 예. 뭐, 예. 뭐 리성권 뭐 위원장이 한 얘기 자체가 우리 국격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다 얘기를 했다면, 근데 더불어서 저는 우리 정부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핵심이 북한을 보통 국가화하는 거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북한도 나름대로 외교적인 관례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외교적인 매우 결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예.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때 북한의 보통 국가는 좀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주제들이 어디까지 와 있나 궁금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지금 이 비핵화 협상 어디까지 와 있냐. 오늘 키워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임의 검증과 영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대 박원곤 국제지역학 교수 또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회의는 마무리가 다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오전 11시쯤 시작된 회의는 1시간을 넘게 진행한 뒤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거의 매달 당정청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이 시작된 뒤로는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최근 교체설이 불거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도 자리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브리핑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 좀 핵심적인 논의된 내용들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조금 전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후속 대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앞서 국감에서 제기된 유치원 비리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포용 국가와 관련해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를 위한 예산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 이른바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오늘 국회에서 모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당정청 회의가 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올해 들어 6번째 진행되는 당정청 고위급 회의인데요. 국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전국에 돌입한 뒤로는 처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교체설이 불거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도 자리에 함께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 핵심적이었던 내용들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당정청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타당한 지적에 대해 후속 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립 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전수조사 등 엄정한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포용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대책도 심도 깊게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정청은 최근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 확대 재정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예산 확대 재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더불어 오늘 자리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 규제개혁법안, 공정경제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번 당정청 회의 결과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입장을 냈는데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절감하기 위한 면도날 삭감 예산 심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간의 인도 방문을 위해 오늘 오전에 출국했습니다. 공군 2호기를 타고 출국한 김 여사는 인도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아요디아에서 열리는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전통 축제인 디왈리 축제 등에 참석한 뒤 타지마할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함께한 국빈 방문에 이어서 넉 달 만으로 행사 주빈으로 참석해달라는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단독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뉴욕 방문 이후 처음입니다. 영화계 큰별 배우 신성일 씨가 오늘 새벽에 폐암 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민배우 신성일 씨가 오늘 새벽 2시 반쯤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1세입니다. 오전 입관 절차는 진행됐지만 아직 병원 측과 고인의 유족 측이 장례 절차를 협의하고 있어서 빈소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장례식장 앞에는 일찍부터 취재진이 모이고 있고 포토라인까지 세워졌습니다. 병원 측은 오늘 정오부터 빈소를 차리고 오후 1시부터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지난 60, 70년대 최고 인기를 누린 배우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지난 1960년 고 신상옥 감독의 로맨스 빠빠로 데뷔한 뒤 맨발의 청춘, 별들의 고향 등 숱한 히트작으로 독보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출연 작품 수만 500편이 넘는 등 타의 투정을 불허하는 기록적인 다작을 남겼습니다. 수상 이력도 화려합니다.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2차례 수상하고 백상예술대상 남자 최우수 연기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영화계 성공을 발판으로 정계에도 진출해 삼수 끝에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후 항암 치료를 받아오던 고인은 지난달 초에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환한 미소로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병세가 나빠지면서 어제 오후 위중한 상태에 빠졌고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으로는 마찬가지로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엄앵란 씨와 일남 이녀가 있습니다.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영화계는 장례를 영화인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한국영화인단체 총연합회 지상학회장과 후배 배우 안성기 씨가 공동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YTN